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제 5절에 재고자산에 대한 사항들을 이제 볼 차례죠. 자, 재고자산은 회사가 이제 판매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재고자산이다. 그래서 상품이라든가 제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재고자산은 처음에 이제 매입을 할 때는 그게 이제 원가, 즉 자산의 원가로 이제 재고자산이라는 원가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원가를 이제 팔았을 때 그 원가가 이제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뭐냐,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 판매가 되면 거기에 따른 수익이 이제 창출이 되죠. 그게 이제 매출액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고자산을 팔았을 때는 매출액에 대한 회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 매출 원가는 이제 상품이 여러 개 빠져나가는. 그다음 회계 처리 이제 나타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재고자산과 관련된 사항들인데, 재고자산과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게, 재고자산이 회사의 주요 영업 활동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얘가. 그래서 이걸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재고자산에 대한 사항들이 조금 뭐 여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나오더라. 자, 그러면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처음에 이제 재고자산을 취득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취득원가를 계산하느냐. 일반적으로 이제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기업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상기업하고 제조기업 이렇게 이제 나누죠. 자, 그래서 상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물건을 사다가 매입을 해다가 거기다가 이제 마진을, 이익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매출. 근데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사다가 파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물건을 제조를 하죠. 만들어요. 예. 그럼 거기다가 이제 이익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매출을 한다. 제조를 하기 위해서는 뭐 원재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인건비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게 있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재고자산을 이제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얘를. 제품. 여기서는 이제 상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원재료와 그 인건비를 통해서 이 제조 원가를 찾는 게 이제 원가 관리에서 이제 우리가 볼 거예요. 관리에서 보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회계학에서 보는 그 기업은 상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제품, 이것도 재고자산에 포함돼요. 그리고 물건을 사가지고 거기다 파는 것도 재고자산에 포함이 돼요. 근데 우리 이제 이 계정을 가지고, 즉 상품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좀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물건을 사왔을 때 거기에 따른 원가는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물건을 사오게 되면 물건을 사왔을 때 거기와 관련된 부대 비용이 있겠죠. 무슨 뭐 운임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이 돼요. 그래서 제품의 자산의 원가, 자산의 원가에 들어가는 대원칙은 취득가액에다가 플러스 거기에 관련된 부대 원가, 이런 것들을 다 더해주면 그게 자산의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한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그 자산으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재고자산 측정에서 보면 매입 원가는 매입 금액에다가 운임, 그 다음에 하역료, 그 다음에 보험료,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부대 원가 이런 것들을 가산한 것이다. 그 다음에 매입을 할 때 그 할인이나 애누리를 받았다, 즉 깎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금액은 차감이 되겠죠. 그래서 그 금액은 가산 항목에서 줄어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격이 상이한 재고자산을 일괄해서 구입하는 경우에 총 매입 원가를 각 재고자산의 공정가치 비율에 따라서 배분해가지고 개별 재고자산의 원가를 결정을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고자산을 한 번에 구입했을 때 그거를 분배를 하라는 얘기죠. 각각의 재고자산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단위효과 결정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 항목의 원가와 그 다음에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해서 결정을 한다. 즉 우리가 이제 단위 원가 결정 방법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단위 원가 결정 방법이에요. 단위 원가 결정 방법은 물건을 이렇게 사왔어요. 처음에 이제 한 개를 사왔는데 얼마짜리 사왔냐면 10원짜리. 그럼 매입 단가도 자꾸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사왔는데 20원짜리 이렇게 사왔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30원짜리. 이제 원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물건을 팔았어요. 두 개를. 자, 그랬을 때 여기 이제 두 개에 대한 매출액은 발생을 하겠죠. 판매가가 있을 테니까. 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원가는 어떻게 될 거냐? 매출 원가. 자, 이 매출 원가에 대한 그 내용은 지금 세 개를 사가지고 왔는데 이 중에서 이렇게 팔린 건지, 이렇게 팔린 건지, 뭐 이렇게 또 이렇게 팔린 건지, 이렇게 어떻게 팔리냐에 따라서 원가가 달라지게 되겠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팔렸다면 원가는 뭐냐면 30원이 될 테고, 이렇게 팔렸다면 원가는 50원이 될 테고, 이렇게 팔리면 원가는 40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원가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로 개별법. 개별법은 뭐냐면 이 두 개 팔린 거를 실제로 어떤 게 팔렸는지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태그를 붙이는 거죠. 뭐 1월 1일 날 사온 거, 2월 1일, 3월 1일. 그래서 여기 두 개를 보니까 3월 1일 날 팔린 거하고 그 다음에 1월 1일 팔린 거더라. 그럼 여기 40원 이렇게 이제 기록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개별법이고, 선인선출법은 뭐냐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 이렇게 가정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개 팔리면 여기서부터 팔렸다고 가정하자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선인선출법.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은 뭐냐면 두 개가 팔렸는데 지금 우리가 사온 게 뭐냐면 총 세 개를 얼마에 사왔어요? 세 개 합하면 60원이죠. 60원에 세 개를 사왔어요. 자, 그러면 하나당 얼마냐? 평균을 보니까 20원이더라. 그러면 매출원가는 20원 곱하기 2개 이런 식으로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매입 단가를 평균으로 그냥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평균법. 후입선출법은 뭐냐면 뒤에서부터 팔렸다 이렇게 보는, 나중에 사온 걸 먼저 팔았다. 이게 이제 후입선출법이죠. 그래서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리니까 얘부터 팔리고 얘 팔리니까 두 개가 팔렸다면 50원이 될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원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판매가는 항상 똑같아요. 매출액은 판매가에다가 매출액 곱한, 개수를 곱한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얘를 이제 하나당 100원에 판다. 그럼 판매가는 항상 200원인데, 거기에 따른 원가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가가 달라지면 이익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단가 결정 방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가 결정 방법에 따라서 보면 개별법은 이렇게 이제 그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즉 재고의 항목이 다르더라 이거죠. 1월 1일 날 사온 거, 2월 1일 날 사온 거, 3월 1일 날 사온 거 다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보석 같은 걸 생각을 해볼까요? 뭐 다이아몬드라든가 또는 뭐 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예, 그런 그것들을 똑같은 다이아몬드를 뭐 100개씩, 200씩 놓고 200개씩 놓고 그렇게 팔지는 않겠죠. 각각의 항목별로 각각의 단가가 다 달라요, 걔네들이. 그리고 다른 물건들이란 말이에요. 걔네들은 각각의 개별법, 즉 어떤 게 팔렸는지에 따라서 원가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별법이 정리되지 않는 재고자산의 단위 원가는 선인선출법이나 평균법 또는 후입선출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격과 용도면에서 유사한 재고자산에는 동일한 단위 원가 결정 방법을 적용을 해야 되고, 성격이나 용도면에서 차이가 있는 그러한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다른 원가 결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제품에도 여러 가지 제품을 내가 파는데, 그죠? 예. A라는 제품이 있고 B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제품은 하나당 원가가 뭐 10원 짜리고 B라는 제품은 하나당 원가가 20원짜리다. 거기에 따른 판매 가격도 서로 달라요. 자, 그러면 다른 결정 방법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A에 대한 그 원가 결정 방법은 선인선출법, B에 대한 원가 결정 방법은 뭐 개별법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의 인식은 당연히 이제 수익을 이제 인식하면서 거기에 따른 매출 원가, 그 부분을 인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를 하고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 손실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 그 다음에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감모 손실에 대해서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말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사왔다고 할게요. 두 개를 팔았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선입선출법의 가정에 따라서 이제
선입선출 출법의 가정에 따라서 원가를 계산한대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원가는 뭐냐면 선입선출이니까 이거 팔리고 이거 팔렸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30원이 이제 원가가 대응이 될 거예요. 매출원가. 자, 그럼 기말에 이제 남아있는 거는 기말 재고는 여기 이제 남아있겠죠. 그래서 30원 이렇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기말에 뭘 하냐면 여기에다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 그래서 이 가치, 지금 기말 재고 자산이 과연 30원짜리인지 거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 보니까 얘가 지금 현재 25원짜리, 즉 얘네들에 대한 순실현 가치라 그래요. 이거를. 이 순실현 가치가 25원 정도가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면 요만큼 5원만큼 평가 손실이 발생을 해요. 손실. 이 평가 손실도 같이 매출원가에 포함을 시키라 이런 얘기예요. 매출원가. 그래서 요번 기, 즉 이 1기의 매출원가는 얼마냐면 팔린 것에 대한 30원과 그 다음에 평가 손실 5원 계산해서 35원이 매출원가가 돼요. 그러면 기말재고는 얼마나 될까요? 30원에서 5원만큼 깎아버렸으니까 기말재고는 25원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거기에 따른 저가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를. 그래서 이런 평가 손실이 발생하면 매출원가에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재고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이제 평가 손실이고 실제로 재고자산이 뭐냐 그 수량이 없어졌을 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개 사왔고 여기서 두 개 사왔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기말에 몇 개 써야 되냐면 두 개, 즉 30원짜리 두 개가 써야 되니까 60원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실제로 창고에 들어가서 보니까 한 개가 있더래요. 30원짜리가. 그러면 이만큼 감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모. 그렇죠? 그래서 30원만큼 감모가 일어나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보는데 이 감모가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감모 부분이 우리가 이제 그 장사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그 수량이 뭐 유실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가치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운반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뭐 없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더니 한 개 정도는 없어지더라. 그러면 그거는 정상 감모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한 개 정도 없어져야 되는데 한 10개가 없어져 버리더라. 그러면 9개는 뭐냐면 비정상 감모라고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비정상 감모. 그래서 정상 감모는 매출원가에 집어넣어요.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감모분이다. 근데 만약에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거는 영업의 비용으로 쓰자는 얘기죠. 이게 이제 거기에 대한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감모가 나타날 수도 있고 평가액이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게 이제 비용에 대한 인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취득 원가에 대한 결정 문제에서 보면 매입 운임, 여기서 이제 선적진도 주권, 그 다음에 뭐 애누리 환출, 뭐 이연지급, 일괄구입 뭐 이런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매입의 상황들이에요. 여기서는 자 보면 첫 번째 그 매입 운임과 관련된 사항들에서 선적지 인도 기준인 경우에 매입자가 부담을 하더라. 그러면 매입자의 재고자산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한다. 그럼 선적지 인도 조건은 뭐냐면 내가 물건을 사가지고 오는데 물건을 여기 선적, 즉 그쪽에서 선적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적지 인도 조건.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임, 여기 들어오는데 이제 운임이 들겠죠. 그 운임을 내가 부담을 한다면 그 운임은 당연히 원가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도착지 인도 조건 같은 경우, 도착지 인도 조건은 그 사람이 선적을 해가지고 도착을 딱 하고 나한테 넘겨주는 순간에 내게 되는 거죠. 그럼 도착할 때까지 그 운임, 그건 이제 판매자가 부담하게 돼요. 그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나한테는 그 운임은 부담할 의무가 없고, 그거는 판매자의 그런 어떤 판매 관리비로 계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애누리라든가 할인 이런 것들은 매입 원가에서 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산에 대한 대금 지급을 이연시키는 방법으로 자산의 취득 원가는 자산의 공정가치나 부채의 현재 가치로 한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을 나중에 순차적으로 주기로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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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 뭐 이런 식으로 주기로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매입 원가 어떻게 될 거냐. 원래는 여기에 대한 현재 가치 그 금액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렇지.
이게 이제 거기에 따른 현재 가치 금액이 매입가액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일괄 구입. 일괄 구입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의 어떤 매입가액을 같이 구입을 했을 때 그 돈은 전체 금액으로 이제 표시가 되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쪼개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공제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이렇게 의미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문제를 보면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매출 총이익을 한번 계산해봐라. 매출 총이익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매출 총이익이죠.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금액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출액과 매출 원가를 이제 찾으면 되겠네요. 자, 보니까 총 매출액이 60만 원 있었고 매출 할인과 그 다음에 애누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매출액은 뭐냐면 순매출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순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애누리, 할인, 그 다음에 환입은 팔았다 다시 들어온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뺀 금액이 바로 순매출액이에요. 그러면 총 매출액이 얼마냐면 6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매출 할인이 있네요. 22,000원.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애누리도 있어요. 31,000원. 자, 이걸 이제 이 합계를 이제 빼야 되겠죠. 그게 이제 순매출액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매출 원가만 찾으면 되겠죠. 예, 매출 원가를 이제 찾으려고 봤더니 매입액과 그 다음에 할인, 그 다음에 매입 환출, 기초재고, 기말재고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재고자산 계정을 가지고 이제 봐야 돼요. 얘는. 자, 재고자산 계정에서 보면 기초, 그 다음에 단기 매입, 그 다음에 기말, 매출 원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얘를 찾아야 되겠죠. 예. 근데 보니까 기초 재고가 얼마냐면 5,000원 있었고 기말 재고가 지금 6,000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매입액을 보니까 총 매입액이 15만 원 있었어요. 여기 매입액도 뭐냐면 순 매입액을 가지고 이제 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할인과 환출이 있죠. 그러면 할인은 얼마냐면 5,000원이고 환출은 1,000원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만큼을 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야지 단기에 순수한 매입이 나온다. 그게 계산했을 때 이 금액이 나오겠죠.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금액을 5,000원 그러면 143,000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 금액이 되니까 이걸 이제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얼마가 되는지. 그래서 여기서 매출 총이익은 404,000원. 밑에 있는 1, 2, 3, 4 다 지워버리세요. 잘못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404,000원이 되더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재고자산에 이제 포함 항목의 결정.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말재고에 이제 포함을 할까 말까, 그걸 이제 결정하는 건데, 요거. 예. 여기 지금 나온 거는 이제 장부상 금액이 이제 이렇게 6,000원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장부상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이 창고에 있는 금액하고 일치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창고에는 지금 5,000원만큼 있는데, 재고는 장부에 6,000원 돼 있다. 그럼 1,000원 도대체 어디 간 거냐?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또는 상대방한테 물건을 넘겨줬는데 아직 팔리지 않은 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창고에는 없지만 내 재고 장부상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과연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그걸 이제 하나씩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미착 상품이라는 게 있는데 미착 상품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도착진도 조건하고 선적진도 조건.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선적진도 조건은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물건을 사가지고 와요. 매입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게 이제 지금 현재 배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선적지 인도 조건은 선적이 되면 인도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선적이 됐겠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누구 거냐면 A 거가 되는 거고, 도착지 인도 조건은 여기서 이제 도착이 되면 그러면 넘어가는 거.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뭐냐면 A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품이 있는데 선적지 인도 조건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의 장부에는 포함이 됐는데 아직 창고에는 안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산 물건이 있을 때는 창고액에다가 플러스 이 금액만큼을 더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걔는 재고자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도착지 인도 조건은 아직 내 재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고에 없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장부에 안 들어가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가만 놔두면 돼요. 얘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매입자하고 판매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봤는데, 여기서는 여기에 이제 매입 시점. 판매 시점이 되면 반대로 되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판매는, 즉, 내가 지금 이거란 얘기예요. 내가. 그죠? 그러면 창고에는 지금 없고, 그 다음에 선적이 돼가지고 상대방한테 넘어간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때는 창고에 없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내 재고에 포함시키지 않는 게 맞고. 근데 도착지 인도 조건은 지금 창고에는 없는데 아직까지는 내 거란 얘기예요. B 거.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나의 재고에 포함을 시키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매입을 할 때하고 판매를 할 때 그 두 가지 조건에 따라서 그 들어가는 게 반대로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미착 상품. 그래서 지금 뭐 창고에는 한 4,000원만큼 있더라. 근데 장부에는 6,000원 잡혀야 돼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창고에다가 만약에 매입하는 선적지 인도 조건의 상품이 있다면 그 금액을 이걸 더해달라 이거죠. 예. 그래야지 장부상 금액이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위탁품이라는 거 있는데, 위탁품은 이제 위탁 판매를 했을 때, 그래서 위탁 판매는 어떤 거냐면 위탁 판매는 위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수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있어요. 그럼 얘가 이제 물건을 얘한테 맡기면 얘가 이제 물건을 파는 거죠. 자, 그랬을 때는 위탁자가 언제 물건을 판 걸로 보냐면 여기서 물건이 팔린 걸로 봐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까지는 위탁자의 재고 자산이 되는 거예요. 재고. 근데 창고에서 이미 빠져나갔잖아요. 수탁자 창고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창고에는 없을 거예요, 그 금액이. 그렇지만 장부에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탁 판매를 했을 때는 아직 수탁자가 팔지 못한 거, 즉 수탁자의 미판매분, 이거는 재고자산에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한 날 수익을 인식한다. 그래서 판매되기 전까지는 창고에 없어도 위탁자의 기말재고자산에 포함을 시키자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시송품. 시송품은 이제 물건을 걔한테 먼저 보내놓고 상대방이 살까 말까 의사표시를 하면 그때 이제 팔리는 게 시송품이에요. 그래서 매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아직 팔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재고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송품은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 매입 의사를 표시한 부분, 이거는 팔린 거니까 가만 놔두면 되고요. 매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거는 아직 재고에 포함돼야 된다. 그래서 시송품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주문 상품이 있는데, 특별 주문 상품은 이제 예약 매출인데, 이거는 뭐냐면 상대방한테 그 물건을 다 완성을 하면 그때 이제 넘겨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일단은 주문이 이미 끝났고 그 다음에 물건을 완성시키면 팔릴 때가 다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물건이 완성되는 시점에 완성될 때 그 부분만큼 그냥 그 매출 원가로, 즉 기말재고로 계상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장단기 불문하고 진행 기준에 대해서 수익을 인식한다. 그래서 단기에 발생된 생산 원가는 기말재고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 얘기가 뭐냐면 요번에 20%만큼 완성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미 팔린 거예요. 그 다음에 30%만큼 완성이 됐다. 그것도 이미 팔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판매처는 다 구해졌고 그 다음에 완성이 되면 걔한테 넘어가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완성된 그 부분만큼 팔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 다 매출 원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당 상품은 뭐냐면 그 상품을 맡겨놓고 돈을 빌린 거죠. 자, 그때는 뭐냐면 물건이 팔린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저당 상품 같은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된 그런 저당 상품이고, 그런 경우에는 저당권이 실행돼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재고자산에 포함을 시키자. 그러면 저당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내 창고에는 없어요, 지금. 저당을 맡겨놨으니까. 그죠? 근데 내 재고에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얘는 플러스를 시켜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반품률이 높은 재고자산,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로 보는데, 얘도 반품률을 추정할 수 있을 때하고 반품률을 추정할 수 없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봐요. 그래서 반품률을 추정할 수 있으면 물건을 10개를 팔았는데 그 중에서 뭐 한 개가 다시 돌아올 것 같다. 그러면 물건 팔리는 시점에 그냥 한 개 빼놓고 9개를 수익으로 계산하면 돼요. 그리고 그게 다 매출 원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다 팔린 거예요. 여기서는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 즉 그때 그 물건 넘겨줬을 때 팔린 게 돼버리니까. 근데 반품률을 추정할 수 없다면 물건을 걔한테 10개를 넘겨줬는데 10개 중에 10개가 다 들어올 수도 있고, 또는 9개만 들어올 수도 있고, 또는 뭐 8개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뭐냐, 물건을 팔고 상대방이 사겠다, 또는 반품 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아직 팔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창고에는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창고에 있는 금액에다가 플러스를 시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 아직 팔린 걸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반품률 추정이 가능하면 전액 제외를 하는데, 반품 추정이 불가능하더라. 그러면 그 반품 기간 종료라든가, 또는 상대방이 인수 수락 시점까지 아직 재고자산에 남겨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게 이제 반품 판매고, 그 다음에 할부 판매. 할부 판매는 돈을 나중에 받는 거죠. 이거는 상대방한테 물건 넘겨주면 그때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에 없는 게 맞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 재고자산에 없는 게 맞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관련 예제를 보면, 다음 중 판매회사의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에서 결산 시점, 결산이 돼 현재 매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시송품. 이거는 아직은 팔린 게 아니니까 재고자산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선적진도 조건으로 판매회사가 매입한 결산일 현재 미착상품. 그래서 선적진도 조건일 때는 선적을 딱 끝내버리면 그 다음에 매입하는 사람이 거기에 따른 소유권을 가지는 거죠. 자, 그리고 판매회사가 매입한 인도 조건은 판매회사가 매입한이 아니죠. 예. 말이 좀 이상하네요. 예. 회사가 이렇게 하세요. 판매회사 이렇게 쓰지 말고 회사가 매입한 결산이 현재 미착 상품 이렇게 썼어요. 말이 좀 안 맞죠, 앞뒤가. 그래서 회사가 매입한 결산이 현재 미착 상품. 그러면 매입을 했으니까 이 재고자산은 나의 재고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위탁자의 결산일 현재 수탁자가 판매하지 못한 적성품. 위탁자의 결산일. 그래서 위탁자가 지금 물건을 맡겨놨는데 수탁자가 아직 팔지 않은 게 있대요. 그거 내 재고에 포함시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품률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반품 기간이 종료된 상품. 반품 기간이 종료가 되면 이미 팔린 거죠. 반품을 그때는 못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얘는 내 재고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된다. 그죠? 이미 팔린 거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가 흐름의 가정에서 보면 개별법, 그 다음에 파이포가 뭐냐면 이게 선인선출법이에요. 그 다음에 라이포가 후입선출법, 그 다음에 평균법, 그 다음에 소매제곱법. 그래서 평균법, 개별법, 선인선출법, 후입선출법, 거기에 대한 사항들을 우리가 봤고, 소매제곱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소매제곱법에 대한 사항들은 여러분들 여기서는 나오진 않는데, 그 소매제곱법은 매출 원가율을 회사에서 찾아가지고 그 판매가에다가 매출 원가율을 곱해가지고 원가 금액을 찾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한 원가 흐름의 가정이 있더라. 그 정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수량 결정 방법에서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수량 결정 방법은 그 숫자, 즉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단가 결정 방법에는 개별법, 서해선출법, 후기선출법, 가중평균법, 그 다음에 수량 결정 방법에는 실질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방법은 다른 거예요. 하나는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고. 근데 수량 결정 방법은 이렇게 이제 처음에 10개를 사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뭐 20개를 사가지고 왔다. 그 다음에 뭐 15개를 팔았더라. 자, 그러면 계속기록법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제 또 뭐 10개를 사가지고 왔다. 그럼 계속기록법은 매입에 대한 회계처리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물건 팔리면 15개에 대한 원가 있죠? 여기에 대한 회계처리를 이렇게 팔릴 때, 이렇게 하는 거를 실질재고조사, 계속기록법이라고 얘기하고, 실질재고조사법은 여기에 대한 기록을 해요. 매입에 대한 기록은. 근데 물건 팔릴 때 거기에 따른 원가 기록은 안 해요. 요거는 기록을 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맨 마지막에 12월 31일 날 어떻게 하냐면 매입한 건 기록이 다 돼 있죠. 그러면 그 매입한 것에서 어떻게 하냐면 창고에 들어가 봐요. 창고에 들어가 보면 남아있는 금액이 있겠죠. 이게 이제 기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매입한 것에서 기말을 빼면 매출원가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는 걸 실질재고조사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팔릴 때마다 그때그때 판매에 대한 원가 기록은 안 하고 기말에 창고에 들어가서 지금 남은 게 있으면 매입에서 남은 거 빼면 그 차이가 판매된 게 되겠죠. 그렇게 찾는 방법이 실질재고조사법이에요. 그게 이제 그 수량 결정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수량 결정 방법에서 보면 그 감모 손실만큼 기말 수량을 과대 계상하고 또는 감모 손실만큼 뭐 판매 수량을 과대 계상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실질재고조사법을 볼까요? 실질재고조사법에 보면 기말에 지금 이렇게 남으면 매출원가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중간에 지금 이거 사항을 보면 40개를 사가지고 왔는데 40개에서 15개 팔았으니까 몇 개 남아있어야 되냐면 25개가 이제 남아있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창고 들어가서 보니까 20개가 남아있었어요. 자, 그러면 실질재고조사법에서는 매출 원가가 몇 개가 됐냐, 즉 물건 팔린 게 40개 사와서 20개 팔았으니까 20개가 매출 원가로 이제 기록이 돼요. 매출 원가. 근데 사실은 15개 팔렸잖아요. 5개는 뭐 감모예요. 감모.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5개가 매출 원가에 포함이 돼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 근데 이 방법을 썼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 방법을 쓰면 창고에 들어가서 씌워보지 않아요. 맨 마지막에. 근데 이렇게 보면 창고에 지금 25개가 있어야 된다. 장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실제로는 요게 있단 말이에요. 실제.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기말 재고를 너무 과대 계상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계속기록법을 쓸 때는 기말 재고가 과대 계상되고 감모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실질재고조사법을 쓰게 되면 매출원가가 과대 계상돼 버려요. 그런 얘기가 이제 여기 나와 있더라.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혼합법을 쓰게 돼 있어요. 같이 팔릴 때 원가에 대한 기록도 하면서 기말에 가면 창고에 들어가서 한번 씌워보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흐름의 크기, 그 다음에 법인세 없을 때 크기, 그 다음에 법인세 있을 때 크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그 각각의 방법, 즉 원가 결정 방법이 있었죠. 요거. 여기에 따라서 그 이익의 크기가 달라져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 재고자산에 대한 그 단가 결정 방법에 대한 사항들을 봤을 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매출은 이렇게 한 가지인데 거기에 따라서 서해서치법을 적용했을 때 이익, 개별법을 적용했을 때 이익, 그 다음에 평균법을 적용했을 때 이익, 이런 것이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단가가 달라지니까 얘네들이. 그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익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익의 차이 또는 기말재고의 차이도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사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두 개를 10원에 사왔고 두 개를 20원에 사왔어요. 그리고 세 개를 팔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선입선출법일 때는 앞에서부터 먼저 팔렸다고 보는 거니까 기말에 남아있는 건 뭐냐면 20원짜리가 하나 남아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후입선출법을 적용하게 되면 뒤에서부터 팔렸다고 보니까 기말에 남아있는 거는 10원짜리가 남아있다고 이렇게 써있겠죠. 그래서 결국 뭐냐, 기말 재고에도 차이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법인세가 있을 때하고 법인세가 없을 때 기말 재고 이익, 그 다음에 매출 원가, 그 다음에 뭐 현금 흐름,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하세요. 이익하고 그 기말 재고, 즉 자산하고 이익은 항상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자산이 커지면 이익도 커진다. 이렇게 이제 보세요. 그러면 기말 재고가 크면 이익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기말 재고와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이 항상 같이 모양이 나오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순서는 이런 식이에요. 선이총후. 그래서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그래서 이렇게 되든지 또는 이렇게 되든지.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일단 기말 재고의 크기는 이게 제일 커요. 이게. 그래서 기말 재고의 크기를 가지고 판단하면 이런 순으로 이제 기말 재고가 나온다. 그러면 이 기말 재고는 이익과 똑같이 움직이니까 단기순이익도 이렇더라. 그래서 이익을 가장 크게 계산하는 방법은 선입선출법이에요.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로 이익이 크다는 얘기는 원가가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가가 큰 거는 그 반대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밑에 보면 매출 원가는 어디가 제일 크냐? 이 후입선출법이 가장 크다. 그래서 선이총후 순으로 이제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있을 때 없을 때 그 차이는 뭐냐면 법인세가 있으면은 세금을 많이 내겠죠. 그러면 세금이 많이 나오는 방법은 뭐냐면 단기순이익이 큰 경우예요. 그죠? 그러면 법인세가 있어서 세금을 많이 내면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세금을 덜 내면 현금 흐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법인세가 있을 때 그 법인세 크기에 따라서 법인세액이 커지면 현금 흐름은 안 좋아지고 법인세가 작으면 현금 흐름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반대로 부호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원가, 그 다음에 소매제급법에 의한 원가 결정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세요. 굳이 여기까지는 보실 필요 없고. 다음에 이제 그 관련 예제를 보니까, 다음 중 재고자산의 저가법과 관련된 일반 기업회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재고자산의 저가법에 의한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일단,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 가치가 떨어진 부분. 자,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요렇게 이제 표시를 해요. 그 재무상태표에. 만약에 평가손실이 한 10,000원 나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하게 돼 있어요. 이제 재고자산을 차감 형식으로 표시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시가는 회수 가능 가치를 얘기한다. 회수 가능 가치는 이제 이 순실현 가치하고 다른 의미예요. 회수 가능 가치는 그 사용 가치하고 그 다음에 순 공정 가치하고 둘 중에 큰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순실현 가치라고 얘기하는데 순실현 가치는 판매가에서 이게 이제 순실현 가치예요. 그래서 만약에 볼펜이 하나 있다. 이 볼펜이 지금 판매가가 20원인데 요걸 팔기 위해서 내가 운송비가 들더라. 그래서 20원에서 한 5원 정도 운송비가 들면 순실현 가치는 얼마냐면 15원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내 주머니로 순수하게 들어올 수 있는 돈, 그걸 이제 순실현 가치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의미 자체가 다르더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저가법을 사용해서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표시하여 결정을 한다. 그래서 저가법이란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랬죠. 저가법은 떨어지는 금액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고 올라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평가를 안 해요. 그래서 기말에 재고자산이 평가를 하기 전에 10만원만큼 이렇게 있었는데 그 가치를 평가를 해보니까 11만원이더라. 그러면 이제 플러스 만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냐? 이건 안 해요. 이건 안 하지만 여기 이제 떨어졌어요. 순실현 가치가 뭐 8만원으로.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만원은 표시를 하자는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보수주의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가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저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저가법 적용에 따른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가 돼서 새로운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한다. 처음에
10,000원짜리 이렇게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그게 이제 저가법 평가를 해보니까 이렇게 떨어졌어요. 손실현 가치가. 그래서 8,000원이 됐더라. 자, 그러다가 다음 기회에 평가를 해보니까 얘가 이제 11,000원이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환입을 시키는데 여기까지만 환입을 시킨다 이거예요. 여기는 하지 않고. 이게 이제 저가법의 환입이에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가 흐름 가정의 장단점 해서 보면, 뭐, 개별법과 이제 선인서출법에 대한 장단점이 나오는데, 개별법은 원가의 흐름과 그 다음에 물량 흐름이 정확히 일치한다. 즉, 그놈이 팔린 거, 그걸 각각 1대1로 대응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말 재고를 실제 원가로 측정할 수 있다. 지금 남아있는 것에 대한 실제 원가를 다, 일일이 다 보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수익과 실제 원가가 대응이 된다. 그건 이제 장점이 되겠죠. 근데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일이 하나씩 다 원가를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하다 보면 팔린 게 어떤 거고 그런 걸 다 찾아가야 되겠죠. 굉장히 복잡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비 배분에 대한 주관성이 개입된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원가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사가지고 왔는데 물건 가격이 있겠죠. 일단 물건 가격이 있는데 그 물건 가격을 뭐 운반을 하더라. 근데 운반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뭐 A라는 물건, B라는 물건, C라는 물건 다 같이 운반하는데 그 운반비에 들어간 원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제품의 원가에 들어가요. 근데 그 A, B, C에 대한 A, B, C를 들고 올 때 그 전체를 다 들고 오는데 10만 원이 들었어요. 자, 그럼 그 10만 원을 A, B, C에다 다 쪼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원가를. 그죠? 그런 문제들이 이제 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익 조작 가능성이 있더라. 이건 이제 가격이 처음부터 다르니까. 그래서 물건이 팔렸을 때 내가 지금 원가가 작은 물건이 팔리게 되면 이익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뭔가 큰 물건이 팔리면 이익이 작아지고, 그러니까 요번에 이익이 부족하다 그러면 원가가 작은 물건이 팔렸다고 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익을 조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차피 원가라는 건 다 다르니까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인서출법에서는 장점은 뭐냐면 일반적인 물량 흐름과 일치한다. 그게 이제 뭐냐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린 게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을 현행 원가의 근사치로 평가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남아있는 재고자산은 가장 최근에 산 게 남아있을 테니까 그게 이제 가장 최근에 현행 원가가 대응이 된다 이런 얘기죠. 기말 재고에 남아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단점으로 보면 현행 수익에 과거 비용을 대응시켜서 수익 비용 대응이 부적절하다. 그게 이제 뭐냐면 지금 현재 물건이 팔렸는데 옛날에 사온 게 있어가지고 남아있다. 그럼 지금 물건이 팔리면 거기에 대한 원가는 가장 처음에 사온 게 원가가 되니까 옛날 원가가 대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원가에 대한 시세가 자꾸 바뀌어가지고 이 원가하고 지금 현재 원가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원가가 대응이 되니까 그게 안 맞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물건을 팔린 것에 대해서 원가는 옛날 원가가 대응이 될 수 있다. 만약 이게 남아있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 시에 이익이 크게 표시가 되어서 현금 유출이 많아진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아까 이익이 가장 크게 계산되는 방법이 뭐였냐면 선인서출법이었죠. 그만큼 법인세를 많이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불리해질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뒤에 그 내용들을 예제를 좀 풀어보면서 봐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뒤에 이제 선인서출법에 대한 예제를 풀어보면서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재고자산에 대한 사항들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예.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할게요. 자, 고생했습니다.